수카바티 라디오 특별기획 듣는 드라마 제로 공화국 제4화 제1편 저를 떠나는 김구 선생.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을 위시로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3.1 만세운동. 이 역사적인 운동의 요지는 조상대대로 이 한반도를 지키며 살아왔던 우리 한민족은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고 수호자이니 어떤 지배 세력에도 좌지우지될 수 없는 신성한 존재임을 만천하에 알리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자각하게 하는 일대 혁신이었다. 이는 일본 제국주의 정치는 물론 이씨 조선 왕조의 끝을 알리고 백성이 주인되어 스스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민주공화국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에 국내외 여러 곳에 7개의 임시정부가 세워졌으며 그해 9월 일제의 눈을 피해 상해에 세워진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통합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즉 제로공화국이 탄생되었던 것이다. 중이 되려면 제일 먼저 자기 마음을 낮추어야 한다고 하며 창수를 찾아와 자기 상저가 되어달라고 지극히 공손하던 노승 하은당은 원종아, 생긴 것이 미련스러워서 넌 고명한 죽은 되지 못하겠다. 얼굴이 어쩌면 저다지도 못생겼을까. 어서 나가서 물도 깃고 나무도 쪼개라 하며 바로 하대를 한다. 허나 순종하는 수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다. 장작도 패고 물도 길었다. 낮 동안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보통 중의 본래 일인 예불 절차와 천수심경 등을 외웠다. 세월은 흘러 어느덧 반년이 지나고 창수의 나이 24세인 1899년 기해년 정월을 맞이하였다. 절 안에 있는 100여 명의 중들은 창수를 매우 행복한 사람으로 여기는 자가 많았다. 그들은 창수가 섬기는 하은당 대사와 그의 스승 보경 노대사가 다 7, 80 노인들이니 그분들만 작고하고 나면 엄청난 재산이 다 창수의 차지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 두 스님의 추수책이라는 수입 장부를 보면 매년 백미로 받는 것만 200여 석이 되고 금전이나 기타 상품만도 수십만 냥이 넘는 재산을 갖고 있다. 그러나 창수는 그 재산에 관심이 없다. 그저 부모님의 생사가 몹시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다. 자기 때문에 큰 변을 당하지 않았나 하는 마음에 하루도 부모님 생각이 떠나질 않는다. 그리고 창수를 인천 감옥에서 구출하기 위해 자기 재산을 모두 다 탕진한 은인 김주경의 소식도 알고 싶었다. 또한 자신이 동학두령을 하다 관군과 일본군에 의해 죽을 위기에서 구해준 청계동 안진사도 다시 만나고 싶었다. 안진사가 천주학하려는 것을 대의의 반역으로 생각하고 불평을 품은 채 청계동을 떠났었는데 다시 만나면 그러한 과거의 오해를 사과해야겠다는 생각이 수시로 가슴속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창수가 유일한 스승으로 모시는 해주 비동 고후조 선생도 보고 싶고 창수는 풍진 세상과의 인연을 다 끊지 못하고 있었다. 즉 자신의 관상대로 빈격은 어쩔 수 없나 보다 하는 생각이 더 짙어진다. 그도 그럴 것이 조금만 있으면 수십만 냥의 재산이 모두 자기 차지가 될 텐데 잿밥에 관심만 있는 중으로 일생을 지낼 마음이 생기지 않으니 자신의 재산은 도무지 생기지도 모으지도 못하는 빈격의 인생을 사는 꼴이 아니고 이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창수는 이대로 머무를 수는 없어서 급기야 보경 노대사에게 자신의 처지를 이실직고하고 절을 떠나려 그를 찾아뵙는다.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다른 말을 하게 된다. 소승이
이왕 중이 된 이상 중이 응당해야 할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강산으로 가서 경전의 뜻이나 연구하고 일생 충실한 불자가 되겠습니다. 창수의 말을 들은 보경노대사는 그래, 예상은 하고 있었다. 어쩔 수 있느냐, 네 원이 그렇다는 데야. 하며 알 수 없는 묘한 표정으로 빙그레 웃는다. 그리곤 즉시 하은당을 불러 얘기를 하는데 나중엔 둘이 한참을 다툰다. 하은당은 창수를 보지도 않고 쌩 나가버리고 보경노대사는 약간의 세간을 내어준다. 그날부터 자유였다. 여기는 창수의 부모가 사는 해주 텄골. 이들은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를 모르는 채 매일매일 아들을 기다린다. 꿈자리가 사나운 날은 아들의 불길한 소식이 오지나 않을까 하여 종일 음식도 못 먹으며 지낸 지 어느덧 2년이란 세월이 지났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 스님이 찾아온다. 창수 부모는 시주 받으러 온 줄 알고 시주할 준비를 하는데 자신은 혜정이라는 중이라고 밝히고 대뜸 부와 모의 성함을 말하며 이분들이 여기 사냐고 묻는다. 창수 부모는 그건 본인들의 이름이라고 하며 어떻게 자신들의 이름을 알고 있냐고 물으며 방으로 들어올 것을 청하니 그럼 됐다고 인사만 하고는 마치 도망치듯이 그냥 가버린다. 참 이상한 중이다. 허나 창수 어머니, 즉 여자의 촉은 예리하다. 저 중이 가는 곳엔 틀림없이 아들이 있을 거라는 확신을 하며 두 부부는 바로 그 멍청한 중의 뒤를 따라간다. 중이 도착한 곳에 따라가 보니 또 하나의 중이 있는데 멀리서 보아도 창수였다. 아들이 돌쭉놈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너무 기가 막히기도 하고 탈옥하여 붙잡히지 않고 신출귀몰하게 중이 된 것을 보니 대견하기도 하다. 창수 엄마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 사람들에게 탄론할 것을 염려해 이보세요 스님이라고 외쳐 부른다. 웬 처자가 스님을 목 놓아 부르니 창수와 그 혜정이라는 중은 소리난 쪽을 동시에 돌아본다. 창수 어미는 땅바닥에 엎드려 통곡을 하고 창수 아비는 그 옆에 서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창수를 바라보며 웃고 있다. 혜정 스님은 그제서야 뒤를 밟힌 것을 알아챘고 원광, 즉 창수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눈인사만 하곤 이내 떠나버린다. 드디어 세 식구가 다시 만나게 된 것이다. 이들은 너무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여 서로를 붙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다. 중의 행색으로 부모님과 함께 고향인 해주 텄골로 돌아왔다. 근처 양반들과 친척들은 이제 김창수가 돌아왔으니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생기지나 않을까 하여 쉬쉬하며 인사도 받는 둥 마는 둥 한다. 특히 작은 아버지는 인사받기는커녕 모른 체하며 창수를 매몰차게 대한다. 그 이유는 글을 배운 것이 죄라고. 농꾼의 아들로 태어나 농사일 따위에는 전혀 무관심하고 주제넘게 글을 배워 늘 파란만 일으키는 것을 미워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작은아버지는 창수에게 난봉기가 있어 결혼도 안 하고 쳐 돌아다니는 줄 알고 있다. 작은아버지는 형님께 권하여 자신에게 창수를 맡기면 농사를 짓게 하고 또 자기가 맡아서 장가도 보내주고 살림도 차려줄 뜻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창수 아버지는 아들에게 원대한 뜻이 있음을 짐작하고 이렇게 말을 한다. 이제는 창수가 장성하였으니 스스로 알아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형님 내외부는 창수놈 글공부 시킨 죄로 온갖 고생한 거를 벌써 잊으셨소? 글공부만 안 시켰어도 우리 집안에 이런 우환은 안 끼었을 거요. 두고 보셔.
저놈 농사일 하여 여기 눌러앉지 않으면 계속 저지랄로 가전 평지 풍파에 시달리다가 그냥 죽을 테니. 하며 창수 작은아버지는 화가 나서 저주의 말을 퍼붓고는 나가버린다. 작은아버지의 견해가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고 창수는 지난 시간을 돌아본다. 자기가 만일 그를 몰랐다면 동학두령이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치아포에서의 외놈 살인과 인천 감옥 사건도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땡중 모습도 없었을 것이고 그저 텃골에 순전한 한 농꾼으로 땅 갈아먹고 우물 파마시며 살았을 것이다. 세상을 요란케 할 일은 없었을 것이 명백하였다. 그런 생각에 다다르니 창수는 더는 집에 있을 수가 없었다. 유일한 스승 고선생이나 청계동 안진사를 먼저 찾아갔어야 했지만 아직도 번듯이 나서서 방문하기는 이르다는 생각이 들었고 차라리 먼저 강화도의 은인 김주경을 만나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음 날로 집을 몰래 떠났다. 그리고 김두레라는 이름으로 강화에 도착하였다. 김주경의 집을 찾아 강화성의 남문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김주경은 없었고 그의 셋째 동생인 김진경이 창수를 맞이한다. 창수는 자신을 김두레라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그곳을 찾아간 연유를 말한다. 나는 연안에서 살았고 당신 형님과는 막역한 동지인데 수년간 소식을 몰라 너무나도 궁금하기로 이렇게 찾아왔소. 김주경의 아우 진경은 반가워하며 자기 형에 대해 아는 대로 세세하게 말한다. 형님이 집을 나간 지가 벌써 3, 4년이 지났는데요. 소식 한 장 없고 집안은 망할 대로 망해서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형님이 사시던 집에 들어와 합쳐 살면서 형수를 모시고 조카 아이들 키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주경이 살던 집은 비록 초가일망정 처음에는 제법 화려하고 멋지게 잘 지은 집이었다. 허나 해가 지나도록 수리를 하지 않아 낡은 폐가와 같았다. 다만 김주경이 쓰던 방에 그가 앉았던 둥근 방석과 직접 사용하던 나무 방망이가 그저 덩그러니 벽 위에 걸려 있었다. 진경이가 그 방망이를 가리키며 지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저 방망이는 동지 중에 신의를 저버리는 자가 있으면 직접 가서 징벌할 때 쓰던 정의의 방망이라고. 그때 사랑에 나와서 노는 사내아이가 있었는데 바로 김주경의 아들이라고 한다. 김주경의 아들 윤태는 7살인데 서당도 못 다니고 그저 혼자 시간만 보낸다 한다. 천신만고로 은인 김주경의 집을 찾아갔는데 소식도 모르고 풍비박산난 그의 집안을 보니 창수는 마음이 착잡하였다. 그래서 창수는 주경의 셋째 아우 진경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 내가 여기까지 와서 형님의 소식도 모르고 가기에는 매우 섭섭하니 사랑해서 윤태에게 글자나 가르치고 지내면서 형님 소식을 같이 기다리면 어떻겠소? 진경은 매우 감격하여 창수에게 말한다. 형장께서 그같이 해주시면 오죽 감사하겠습니까? 윤태뿐 아니라 둘째 형님도 2아이가 있는데 다 글 배울 나이가 되었지만 촌에서 그대로 놀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둘째 형께 알려 조카 아이들까지 데려다가 같이 글 공부를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하며 둘째 형과 그의 2아들을 데리고 와서 인사시킨다. 그날부터 글 공부를 시작하였다. 윤태에게는 동몽선습을, 둘째 형의 첫째 아들에게는 사략의 초권을, 또 둘째 아이에게는 천자를, 심혈을 다하여 가르쳤다. 그러자 김주경의 친구와 진경의 친구들이 제각기 아이들을 데려왔다. 그리하여 한 달이 못되어 그 크나큰 색한 방에 30여 명의 아이들이 모여들었다. 글 공부를 시작한 후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진경이 서울서 온 편지 한 장을 보면서 심란해하고 있다.
이 사람은 잘 알지도 못하는 내게 자꾸 편지만 하니. 이런 적이 없다고 답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람을 보내? 진짜 미치겠구먼. 창수는 물었다. 무엇을 보고 그러는가? 저 부평의 양반 유완무라는 분인데 몇 년 전에 부친상을 당해 여기 강화에서 3년 상을 마치고 돌아간 적이 있었죠. 그 사람이 여기 있을 때 형님과 술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며 친하게 지냈었는데 2년 전부터 내게 편지를 보내면서 해주에서 김창수라는 사람이 오거든 자기에게 급히 알려달라고 했죠. 나는 그런 사람이 왔던 적이 없었다고 해답을 했었는데 이번엔 이춘백이라는 사람을 보내니 의심 말고 알고 있는 걸 자세히 알려달라는 부탁의 편지를 또 보내왔네요. 창수는 자기의 얘기가 거침없이 나오자 모골이 송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아심이 생기기도 하여 긴장된 표정을 애써 감추며 태연하게 묻는다. 김창수가 누구길래 그 양반이 그리 찾는가? 나도 얘기만 들었는데 우리 집 여종의 서방이었던 최덕만이란 놈이 인천 감옥의 간수 우두머리였는데 형님께 찾아와서는 김창수에 대한 얘기를 처음 해주었죠. 해주 사람으로 외놈을 죽이고 인천 감리소에 수감된 청년인데 인천항을 떠들썩하게 들었다가 놨다는 둥, 감리나 경무원이 꼼짝 못하게 호령을 하였다는 둥, 그러다가 교수형 받게 된 걸 상감께서 살려줘서 죽지는 않고 있다는 둥, 의인이라고요. 이런 말을 듣고서 우리 형님은 그런 의인은 살려야 한다며 우리 집 재산을 있는 대로 톡톡 다 털어가지고 그냥 근 1년 동안이나 서울로 가서 김창수 살리겠다고 애를 썼죠. 그렇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될 수 있는가요? 돈만 다 날렸죠. 그 후 형님은 다른 사건으로 피신하셔서 그 다음부터는 소식을 알 길이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김창수는 인천 감옥을 탈출해서 도주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그 김창수란 사람이 정말 안 다녀갔단 말인가?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인천 감옥이 지척이고 형님도 안 계신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설령 왔다 손 치더라도 내 형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와서 보면 다 알 텐데 이 집에 들어올 리가 있겠습니까? 그건 동생의 말이 옳은데 그럼 그 편지 보낸 사람은 어떤 외놈의 부탁이나 관리의 촉탁을 받고 정탐을 하려는 건 아닐까? 그건 결코 아닐 줄 믿습니다. 내가 유한무 그 양반과 만난 적은 없으나 형님 말씀에 의하면요. 지금 보통 벼슬하는 양반과는 판이하답니다. 유 씨는 학자의 기풍이 있는 데다가 제 형님에게 의기나마라 칭송하며 조금도 반상의 구별을 가리지 않고 지극히 대하더래요. 창수는 곰곰 생각하였다. 재앙이 닥쳐오는 것 같기도 하고 양반 유한무라는 사람의 본뜻을 알고 싶기도 했다. 그러나 진경이 수상하게 볼까봐 더 물을 수도 없었다. 밤을 지내고 다음날 식후에 어떤 기골이 장대하고 얼굴에 얼금얼금 마마 자국이 있는 나이 30 남짓이나 되었음직한 사람이 서슴없이 사랑으로 들어왔다. 창수 앞에서 공부하는 윤태를 보고서 대뜸 이렇게 말한다. 이놈 윤태야, 그새 펑 많이도 컸구나. 안에 들어가 작은아버지 좀 나오시라고 해라. 내가 왔다고. 윤태는 곧 안방에 들어가 진경을 앞에 세우고 나왔다. 아직 형의 소식 못 들었지? 예,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걱정이로군. 유한무의 편지 보았겠지? 예, 어제 받았습니다. 그 말을 하고 진경과 춘백은 내가 앉은 앞에 방으로 들어가 미닫이를 닫고는 둘이서만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창수는 학동들이 하늘천 따지를 하늘소 따갑이라고 읽는데도
바로 고쳐줄 생각은 하지도 않고 윗방에서 이야기하는 이춘백과 진경에게 온 신경을 집중한다. 진경이 물었다. 정말 유한부 그 양반 참으로 지각 없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 지금 형님도 안 계신데 김창수가 왜 이 집에 오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러 번 편지를 하신답니까? 자네 말도 옳지만 우리가 2년 남짓을 김창수 때문에 별별 애를 다 썼잖나. 법률적인 사면을 구하는 것이나 뇌물을 바치는 일 등은 자네 형이 다 해보았으나 허사였으니 이제는 강제로 빼낼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재빠른 청년 13명을 뽑아서 모험대를 조직하고 인천항 주요 지점마다 밤중에 석유를 한 통씩 지고 들어가 7, 8곳에 불을 지르고 감옥을 부수고 김창수를 구출하자는 계획을 세웠네. 그중에 나도 들었었네. 유씨가 나더러 먼저 인천항에 들어가서 공격할 주요 지점, 감옥의 형편, 김창수의 동정을 조사하려고 해서 인천항에 갔는데 이미 사흘 전에 김창수가 다른 죄수들과 같이 파옥 도주를 하였다네 그려? 그래서 유씨와 나는 파옥 도주한 김창수의 종적을 면밀히 연구했다네. 첫째로는 김창수의 집인 해주 본양 쪽이었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김창수가 기필코 고향에 갈 거라는 확신이 서지 않았네. 서로 그 부모에게 통기했다 손 치더라도 결코 발설을 않을 것이 아닌가. 게다가 잘못 탐지했다가 도리어 그 부모만 놀라게 할까 염려도 되었다네. 결국 해주 고향 쪽을 제외하고 보니 유력한 곳이 자네 집이었네. 자기가 몸소 이리 오기는 몹시 어려웠을 터이니 어느 곳에서든 무슨 기별을 하지 않을까 해서 말이야. 혹시 편지 왔던 일도 없었는가? 편지도 없었습니다. 편지할 것 같으면 차라리 자기가 직접 왔을 테죠. 두 사람은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는 듯 잠시 끊어졌다. 그나저나 형님 언제 서울 가십니까? 오늘은 친구나 좀 찾아보고 내일 곧 상경할 참이네. 내 올라가는 길에 한 번 더 들러볼 터이니 내일 아침에 보세. 다음 날 아침 작별할 것을 기약하고 이춘백은 돌아갔다. 창수는 두 사람의 말을 들으며 유한무란 사람을 만나주어야 할 것 같았다. 이춘백이 진경을 보고 하는 말은 서로를 진정한 동지로 믿고 숨김없이 하는 말이 분명한 듯했고, 또 유씨가 김주경의 실패를 알고도 계속해서 자신을 살리기 위해 모험대를 꾸리고 추진했다는 사실에 자신을 찾기 위한 정탐이라 할지언정 피하거나 종적을 감춘다면 그 역시 의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진경과 같은 상에서 밥을 먹는 창수가 입을 연다. 진경이, 오늘 난 떠나야겠네. 자네와 어린 윤태 그리고 종영재 아이들과 헤어지는 게 많이 섭섭하지만 이제 작별할 때가 된 것 같아서 하는 말이니 부디 날 놓아주게. 진경은 이 말을 듣고 대경실색하였다. 형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무슨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갑자기 작별이라니 웬 말씀입니까? 저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제 형님을 생각하셔서 용서하시고 꾸짖어 주실지언정 작별이란 말씀을 거두어 주십시오. 창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다. 실은 내가 김창수일세. 유한무라는 양반의 추측이 바로 맞았네. 어제 자네가 이춘백과 이야기하는 걸 다 들었네. 자네가 보기에 나를 정탐하여 함정에 빠뜨리는 유인책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날 보내주게. 사람의 도리로서 유한무 그 양반을 꼭 가서 만나봐야겠네. 진경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러시다면
제가 어찌 만류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곳에는 감리소에 주사로 다니는 자도 있고 순검 다니는 자도 있어서 위험하오니 어서 떠나시는 것이 상책인 듯 싶습니다. 이춘백이 오거든 내게 인사 소개하여 같이 떠날 수 있게 해주게. 진경은 어린 학동들에게 선생님이 오늘 본댁에 다녀오신다고 당분간은 글 공부 없다고 말하곤 아이들을 모두 보낸다. 얼마 후 이춘백이 들어온다. 진경은 이씨의 소매를 끌고 뒷방에 들어가 두어 마디 말을 수군거리곤 나왔다. 이춘백은 창수에게 인사를 아주 극진하게 한다. 창수는 두 말 없이 그와 곧 출발한다. 학동 30여 명과 부용들이 몰려와서 남문통 길이 다 메어지도록 모여 창수가 떠나가는 길을 전송한다. 그동안 창수는 성심을 다하여 가르쳤을 뿐 아니라 단 한 푼의 수업료도 받지 않았기에 창수를 향한 존경심에 마을 사람들 전부가 나와 눈물을 흘리며 헤어짐의 아쉬움으로 환송한다. 굽이굽이 산길을 걸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들은 손을 흔든다. 스카바틸 라디오 특별기획 듣는 드라마 제로 공화국 제4화 제2편 동지를 찾아서 편이 곧바로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 창수와 이춘백은 그날로 서울 공덕리 박태병 진사의 집에 도착하였다. 이춘백이 먼저 안사랑에 들어가서 한 사람을 데리고 나온다. 키는 중키 이하요. 얼굴은 햇빛에 그을려 가무잡잡하게 되었고 망건에 검은 갓을 쓰고 의복을 검소하게 입은 생원이 창수를 맞아들였다. 나는 유한무요. 무슨 일이고 한두 번 실패하더라도 낙심할 것이 아니니 구하면 얻게 될 날이 있다라는 말이 새삼 떠오릅니다. 오시느라 무척 고생하셨소. 강화 김씨 댁에 있으면서 선생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 허다한 노고를 겪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비로소 뵙게 되었으나 세상에는 아주 조그마한 일도 크게 부풀려 전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저는 용두사미처럼 졸렬하기 짝이 없으니 크게 기대치 마시고 오히려 낙심될 것을 예상하여 두십시오. 유 씨는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다. 뱀의 꼬리를 붙잡고 올라가면 용의 머리를 볼 터이지요. 주인과 손님이 함께 웃었다. 며칠 동안 요릿집에 가서 음식을 사 먹기도 하고 구경을 다니며 창수를 극진히 대접을 한다. 그리고 유 씨는 창수에게 편지 한 통과 노자를 주면서 충청도 연산 광희다리 앞에 있는 도림리 이천경을 찾아가서 전해달라고 부탁을 한다. 창수는 그날로 길을 떠나 이천경의 집에 가서 편지를 전하니 그 집에서 반가이 영접을 하고 매일같이 닭 잡고 기장밥하여 잘 대접한다. 창수는 한가롭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그곳에서 한 달을 지낸다. 그러던 어느 날 이천경이 편지 한 장을 써주며 전라도 무주 읍내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이시발에게 전해주라고 한다. 창수는 그 길로 바로 전라도 무주로 가서 이시발을 찾아 편지를 전하니 역시 극진히 영접하며 하룻밤을 지낸다. 다음날 이시발은 편지 한 장을 주며 경상도 지뢰군 천국이란 동네에 있는 성태영을 찾아가라 한다. 성태영의 집을 찾아가니 문패가 성원주란 집이었다.
태영의 할아버지가 강원도 원주 사또를 지냈다 한다. 그래서 그런지 하인이 수십 명이고 사랑에 앉은 사람들도 거의가 귀족의 풍채와 태도를 가진 자들이었다. 주인 태영이 편지를 보고 환영하여 상객으로 대우하니 상노 등이 덩달아 극진한 태도로 창수를 대한다. 성태영과 함께 산에 올라 나물도 캐고 물가에 가서 고기 구경도 하는 등 한가롭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고금의 역사를 토론하면서 거기서 한 달여를 지낸다. 그러던 어느 날 유한무가 창수가 묵고 있는 성씨 집에 찾아왔다. 유한무는 창수를 보고 창수라는 이름이 쓰기 매우 불편하고 위험하니 먼저 이름을 고치자고 제안을 한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성태영과 함께 김구라는 새 이름을 지어준다. 창수는 거북 구자인 이 외자 이름이 그리 나쁘진 않았다. 자신의 불같은 성미를 거북이처럼 느리게 가져라 라는 의미도 되고 갖은 풍파에 거북이의 등딱지처럼 갑옷을 두르고 나아가라는 말 같아서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나서 유한무는 김구 당신이 경성으로부터 이곳에 도착하기까지 매우 의아하셨지요? 내 사실을 말해주리다. 충청도 연산에 사는 이천경이나 이곳 경상도 질의 성태영이 다 내 동지인데 우리는 새로 동지가 생겼을 적에 반드시 몇 군데를 돌아다니며 1개월씩 함께 지낸다오. 그리하여 각자 관찰한 바와 시험한 것을 모두 모아서 어떤 사업에 적당한 자질이 있는지를 판정하여 벼슬살이에 적당한 자는 자리를 주선하고 상업이나 농사에 적당한 인재는 상농으로 인도하여 종사케 하는 것이 우리 동지들의 규정이요. 김구 당신은 동지들이 시험한 결과 아직 학식이 조금 얕고 부족하니 경성 쪽의 동지들이 전쪽으로 맡아 공부를 더 시켜 어느 정도 수준을 올리도록 할 것이요. 김구의 출신이 상인 계급이니 불갑을 신분부터 양반에게 눌리지 않도록 만드는 것을 급선무로 삼아 지금 이천경이 소유하고 있는 충청도 연산의 가택과 논밭 그리고 가구 전부를 그대로 김구 자네의 부모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려 하오. 그 고을에 큰 성씨 몇몇만 잘 단속하면 좋게 양반의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요. 자네는 경성에서 유학하면서 잠깐씩 부모님 얼굴이나 뵙게 할 터이니 곧 고향으로 가서 오는 2월까지 부모님 몸만 모시고 서울로 오시오. 그러면 서울서 충청도 연산까지 가는 길은 내가 모시고 가겠소이다. 그렇다. 이 당시는 그 옛날 실체를 알 수 없는 활빈당처럼 몇몇 사람들은 뜻맞는 동지들과 규합하여 세력을 만들고 나라에 이익되는 일을 하고 그 이익에 반하는 자를 처단하는 등 우국충정의 일을 도모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유씨는 백동전 4,000냥을 김구에게 전한다. 김구는 그것을 온몸에 돌려감고 노자를 하여 귀향길에 올랐다. 급한 걸음을 재촉해 해주 비동에 당도하게 되었는데 그곳을 지나다 보니 창수, 아니 김구의 유일한 스승 고선생이 보고 싶다. 산중턱에 있는 작은 집에서 선생을 배알하였다. 5, 6년 동안에 그다지 심하게 쇠약해지지는 않았으나 돋보기 안경을 쓰지 않고는 글을 못 보는 모양이었다. 김구가 고선생을 배알하니 고선생이 서서히 입을 연다. 나는 자네가 외놈을 죽여 의거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놀라고 단복하였네. 내가 유이암 선생에게 자네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이 쓰신 소위 신편 속편에 김창수는 의기나마라고 하셨네. 자네가 인천 감옥으로 간 후 의암과 만나 장례 계획을 의논하면서 자네가 서간도를 보고 관찰한 내용을 선생께 보여드렸네.
의병을 일으키기에는 평안 황해지방에 발붙일 곳이 없으니 속히 압록강을 건너서 적당한 지대를 택하여 장례를 꾀함이 상책이라 하였네. 의암도 심히 좋게 여겨 그곳에 몸소 들어가서 한편으로는 공자의 성상을 봉안하여 여러 사람의 숙모심을 증진케 하고, 한편으로는 조선에서 종군하던 무사들을 소집 훈련하는 중이라네. 자네도 속히 선생께로 가서 장래의 큰 계획을 함께 꾀함이 어떻겠는가? 김구는 공자의 성상을 봉안한다는 말, 즉 존화양이 사상에 귀가 거슬려 스승께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탐관오리들은 사람의 얼굴은 가졌으나 짐승의 행실을 하니 이것은 참으로 오랑캐의 소행입니다. 또 임금 스스로 벼슬값을 매겨 팔고 있으니 그것은 오랑캐 임금의 소행입니다. 내 나라 오랑캐도 배척을 못하면서 남의 나라 오랑캐를 배척할 수 있겠습니까? 저 대양 건너에 사는 각 나라에는 제법 국가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고 문명도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공자 맹자를 모르지만 오히려 더 발달된 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계속 오랑캐 하면서 배척만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 소견에는 오히려 오랑캐에게서 배울 것이 많고 공자 맹자에게는 버릴 것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김구의 이야기를 듣고서 고 선생은 말하였다. 자네 개화군과 많이 상종하였지? 나도 몇몇 개화군을 만나봤네. 자네와 같은 말을 하더군. 선왕의 법이 아니고 선왕의 도가 아닌 것은 거론할 필요가 없네. 잘못하면 피발좌임의 오랑캐가 될 터이니. 선생님이 미개한 나라의 오랑캐를 말씀하시니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학문과 도덕을 공부한 상류층 사람들이 백성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최상의 미개한 오랑캐들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거의 다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일자 무식이라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모르고 그저 상류층의 업신여김과 학대를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탐관오리와 토호들은 자기 백성의 고열을 계속 빨아댈 것이고 지 살 길만을 위해 외놈과 양놈에게 아첨해야 되는 진정한 망나니오니 이대로 둔다면 우리나라는 필시 망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세계 문명 각국의 교육제도를 본받아서 학교를 세우고 이 나라 백성의 자녀들을 교육하여 그들을 건전한 2세들로 양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애국지사들을 규합하여 이 나라 국민으로 하여금 나라가 망하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또한 나라가 발전하는 복락이 어떤 것인지를 알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를 망하는 것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이 제자는 생각합니다. 박영효, 서광공 같은 역적들이 주장하던 것을 자네가 말하고 있네 그려. 만고천하에 끝없이 존속하는 나라는 없고 만고천하에 끝없이 장생하는 사람은 없다네. 우리나라도 망할 운명인 바에야 어찌하겠나. 그러나 나라를 구한다면서 외놈과 양인에게 배우다가는 나라를 구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뺏긴다면 어쩔 것인가. 그리되면 저리까지 배반하게 되는 것인데 국어 지하에 가게 되면 우리의 선왕 선현들을 무슨 면목으로 대하겠나. 서로 담담한 어조로 이야기는 이어졌지만 계속 신구의 충돌로 이어진다. 마침내 밤은 깊어 잠자리 들기 전에 고 선생은 김구의 다음 행지가 어디냐고 묻는다. 김구는 청계동 안진사를 뵈러 갈 것이라 얘기한다. 고 선생은 가도 소용없을 거라 만류한다. 안진사는 영모로 몰려 청계동을 떠나 치외법권인 프랑스 사람의 천주 교당 안으로 가족 모두가 피신했다 돌아왔지만 병을 얻어 지금은 치료받으러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한다.
영모로 몰린 이유에 대해서 물으니 동학이라는 이름을 걸고 도적질을 한 반란 무리들을 안진사와 그의 아들 안중근이 이들을 모두 물리쳤는데 군량미가 1000여 포대가 넘는 전리품을 취득했다 한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그 얘기즉슨 경성의 탁지부 대신 어윤중과 민영환이라는 고위 관리가 동학 도적에게 빼앗겨 잃어버린 곡식 포대를 찾을 욕심으로 안진사가 쌀 1000여 포대를 갖고 병정 수천 명을 기르고 있으니 진압하지 않으면 국가의 환란이 일 것이라고 황제 폐하께 고했다 한다. 이에 중앙군을 동원하여 빼앗으러 청계동으로 오니 피할 도리밖에 없었다 한다. 그때 일이 국모시해가 일어난 5년 전이라 하니 김구가 치아포에서 외놈을 죽였을 때의 일이었다. 그 후 아들 안중근은 구국 활동을 한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오가는 신세가 됐고 안진사는 그 충격으로 병을 얻어 지금껏 고생한다 한다. 고 선생은 자네 말대로 이 나라에는 탐과 놀이가 판치는 세상이 됐다며 한탄하다 잠이 든다. 김구는 다음 날 하직 인사를 하고서 고 선생의 집을 떠났다. 가는 길에 안진사가 사는 방향을 바라보며 나라의 모든 의인은 씨가 말라가는 것 같은 슬픔에 무거운 발걸음으로 길을 떠난다. 스카바티 라디오 특별기획 듣는 드라마 제로공화국 연출 김지우 기술의 인일규 목소리의 진남수였습니다. 듣는 드라마 제로공화국 제5화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여기는 수카바티 라디오 문화 채널입니다.